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다시 시작을 해보자고. 이제 3차시 교과서 16페이지, 17페이지 내용인데 조선 문호를 개방하다 내용을 오늘은 좀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해. 저번 2차시가 45분 꽉꽉 밟아서 수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욕하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려오고 막 너무 오래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요번 차시는 조금 강화도 조약 내용이 좀 있으니까 강화도 조약 이전까지의 상황하고 강화도 조약 내용하고 두 가지 차시를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 중이야. 오케이?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안 읽어본 친구들은 16페이지, 17페이지 교과서를 읽어보고 기침이 나. 코로나 아니야. 요즘에 아주 기침하면 역적돼가지고 16, 17페이지 교과서 읽어보고 수업 내용으로 따라오자고. 오케이? 그럼 여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걸 좀 전반적인 시대 상황하고 그 사회의 분위기의 변화하고를 묶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잘 이해해 보자고.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핵심은 결국 1863년 흥선대원군 집권한 이후에 앞에서 그거 공부했지. 서양 세력이 밀려오고 서양이 자신들의 이제 문화라든가 물건을 파고자 하는 이런 걸 이제 통상수교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 통상수교를 요구해오고 했었지만 결국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와 심리양요 같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결국 통상수교를 거부해 왔었지. 1860년대에 조선이란 나라가. 그런데 결국 시대의 흐름에 넘어가서 조선도 뭐를 하게 된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제 서양과의 물건 교류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통상수교, 우리는 이제 통상개국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통상수교, 개국 다 비슷한 얘기야. 통상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통상개화, 개국 이런 다 비슷한 말이다. 결국 서양 세력과의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야. 조선이란 나라가. 이거 초등학교 때 니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결국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 어떤 사건으로? 1876년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되는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약으로 우리가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선생님이 좀 지금 차분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오케이? 자, 한번 들어봐. 일단 이 시대 분위기 변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서슬퍼렇던 누구의 지배다? 흥선대원군의 집권이 끝이 나게 돼. 만 10년. 흥선대원군이 몇 년도 집권했다 그랬어? 1863년도에 집권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확히 딱 만 10년, 1873년까지 딱 집권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가 1873년 상소문 한 방으로 날아가게 된다. 면함 최익현 선생이라고 이 당시 이제 젊은 선비들, 유생들을 이끌던 40대 이제 소장파 리더였는데 이 면함 최익현이 이제 정부에 상소를 올린. 상소의 내용은 뭐냐? 물러나라. 누구? 흥선대원군. 왜? 왕이 어른이 됐으니 흥선대원군이 더 이상 아들을 대신해서 권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 당시 이제 고종의 나이가 22세 청년이거든. 그러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아버지 물러나라. 왜 다 큰 성인이 된 왕을 대신해가지고 네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 권력 면에서 정통성 면에서 선생님 보고 상소 한 방에 밀려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틀은 사실은 비슷해. 이 정치를 운영해가는 핵심은 뭐냐면 명분이야, 명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아들이 어리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권력을 잡는다. 이게 당연스러운 분위기였잖아. 그러니까 10년 후에 아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성인된 아들에게 왕이 아들이잖아. 아버지가 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원군은 물러나라. 이 상소가 사실은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익현 선생의 상소 한 방으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 고종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이걸 이제 고종 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이 정치를 한다 이런 뜻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종의 친정은 고종이 직접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고종에게 권력이 넘어오면서 고종의 와이프였던 고종의 와이프였던 우리가 일명 뭐라고 얘기하는 명성황후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자. 근데 이름이 요 얘기 잠깐 하자면 이름이 민자영인데 이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었대.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 공부했지만 세도 정치 시기 60년간의 그 안동김 씨, 풍양조 씨 그 세도 가문들의 문제가 뭐였어? 왕비를 넣어가지고 왕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외척 정치였잖아. 그러니까 그 왕비로 들이는 사람을 상당히 조심해서 고른 거죠. 흥선대원군이. 어떤 케이스였겠어? 권력 잡지 않는, 그 다음에 집안이 무너져 내린, 뭐 이런 가장 쉽게 얘기하면 힘없을 만한 양반 집안 중에 힘없을 만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시킨 게 이 민자영이야. 이 집안이 여흥민씨 뭐 이런 거 쓰지 말까? 그냥 여흥민씨 집안인데 이 여흥민씨 집안이 자기 흥선대원군 와이프 집안이기도 해. 흥선대원군 부인도 여흥민씨야. 그래서 그 여흥민씨 가문이 예전 노론 시절에는 좀 잘 나가던 집안이고 왕비를 많이 배출한 집안이었는데 그 현 시점에 그 흥선대원군 시점에 와가지고는 집안이 무너지고 거의 권력을 잡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그 집안의 중에 엄마 아버지 죽고 고아처럼 자란 애를 골라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그게 민자영이야. 그런데 완전 오판이었지. 이 여자가 결국 완전 정치의 화신이 되고 권력의 화신이 돼가지고 또 이 여자가 왕비가 되니까 그 집안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집이야 잘 나간다 그러면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이는 알고 있지? 우리 대학 이건 너무 또 우리 민족 비하인가? 어쨌든 하여튼 이제 이 왕비가 되고 이 여자가 잘 나간다 하니까 이 여자 친척들이 막 우르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여자의 이제 뭐 오빠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호적 입적 해가지고 권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 고종의 친정은 사실 고종이 직접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누가 권력을 잡았다? 이 민씨 집안이 왕비였던 민비 집안이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가 바뀌었어? 정치 권력이 바뀌었어. 몇 년도부터? 여기다 쓸까? 1873년부터. 그러니까 1870년대부터는 사회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한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이게 집권 세력이 바뀐 거잖아.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잖아.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정부로 넘어온 것 같은. 문재인 정부로 넘어온 것 같은. 그 이전으로 보자면 이명박 정부에서 뭘로 넘어온.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정치를 운영을 하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르다는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지. 그렇잖아. 이전과 똑같이 할 거면 정권을 왜 바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니네가 앞으로 살다 보면 어떤 정치 권력이든 바뀌고 나면 자신들의 프랜차이즈, 자신들의 캐치프라이즈 같은 게 있어. 프랜차이즈는 뭐야? 캐치프라이즈가 있어. 자신들의 이제 정체성을 나타나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 뭐 그런 정치적 구호 같은 것들이 있지.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 뭐 욕먹고 어쩌고 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뭐 4대강 사업 같은 게 이명박 정부의 뭐 캐치프라이즈였다면 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하여튼 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또 뭐 747인가 뭐 그런 뭐 있었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또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적폐청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밀려나가는 뭐 그런 이제 자신들만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런 거야. 흥선대원군 입장에선 통상수교를 어떻게 했어? 통상수교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정책을 서양 문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제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새롭게 집권한 이 민씨 세력들, 이 민비 권력은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거부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집권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1860년대는 뭐 서양 세력이라든가 이런 게 세계에서 생소하고 좀 두렵고 이랬다면 약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이제 서양 문물이 어떤 거 있더라, 뭐 서양 애들이 뭘 갖고 오더라, 뭐 중국도 받아들이고 지금 뭐 일본도 받아들이고 있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뭐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이 민씨 권력도 이 민자영 권력도 그러면 서서히 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변화의 조짐이 좀 있었던 거지. 그지? 또 이게 결정적인 또 계기로 작용한 게 뭐냐면 이거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일본에서 1868년에 일본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지. 1868년이면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터져. 이게 뭐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뭐 수교를 했는데 뭐 그렇게 거부가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원래 얘기하자면 자꾸 어려운데 어쨌든 일본은 원래 그 사무라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옛날에 선생님 임진왜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원래 일본은 왕이 허수아비고 왕은 그냥 제사장 정도의 분위기고 조직폭력배 구조 비슷하다 그랬지. 그 사무라이들 대빵이 권력을 잡고 쇼군으로 군림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막부 체제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마지막 막부가 에도 막부라고 지금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당시 거기가 이제 에도라고 불리던 곳인데 에도 막부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 그 에도 막부가 그 쿠데타를 통해서 물러나게 되고 일본 왕이 직접 권력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본 왕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완전 오픈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일본은 서양화하겠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이거를 일본의 그 대규모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1873년도 정도면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고 약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인데 우리 이웃 나라였던 우리랑은 상당히 사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잖아 일본이. 그 일본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이 막 영국에 주문해가지고 서양 배도 막 군함도 사고 뭐 철도도 깐다 그리고 뭐 서구화가 되고 막 이런 과정을 우리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니까 조선에서도 이거 좀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뭐 쪽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사회의 주도적인 그러니까 다수파는 이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 뒷 수업에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통상수교를 거부하자는 쪽이었지만 조선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세력들이 성장을 하면서 뭐를 만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 논문을 이걸 이제 개화라고 하는데 서양 논문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세력들의 뿌리는 미리 여기 써놓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화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화파들이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조선 정부 내, 조선 사회 내에서. 오케이? 이 사실 개화파의 뿌리는 상당히 오래됐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 2학년 때 공부했던 실학자들 중에 중상학파 있었지. 청나라의 문물. 그 청나라에 발달된 문명이 결국은 어디에서 온 거야? 서양에서 청나라에 들어왔던 문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중상학파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흘러가면서 이 시대쯤 1860년대 말 1870년대쯤 되면 이제 뭐를 지지하는 그래도 우리도 통상교섭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뭐 교과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통상개국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통상개국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그냥 통상개화론이다. 통상개화론 같은 말이야. 비슷해. 통상 물건을 사고 팔고 개화 열자 이 꽃화자 아니다잉? 이거 개화 이렇게 개화파 뭐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뭐 꽃을 피우자는 애들이 이러는데 서양 문물을 꽃 피우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10개자에 될 화자 그러하다 화자야. 그러니까 열자 어디에 서양 세력의 문을 열자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인데 이 통상개화론을 주장을 하는 이제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어디 원로급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박규수, 오경석, 뭐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요 중간에 이제 허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지. 결국 이들이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고 후에 가서 1880년대 후반 90년대 가면 1870년대를 거쳐서 1880년대 90년대 가면 이들에게 배워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서양 지식을 공부한 젊은 청년들이 대규모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부르는 거지. 뒤에 가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1870년대 초반 분위기는 요 단계에 와 있는 분위기야. 요 단계에 와 있는 분위기. 오케이? 그러니까 정부도 개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마음을 서서히 갖고 있었던 상황에 조선 내에서도 우리도 통상수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꽃 피우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제 어떠한 충격이 오면 그래 우리도 이제 문호를 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암묵적 하여튼 그런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암묵적인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던 찰나에 누가 접근을 하죠? 일본이 접근을 해서 일본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개화를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게 무슨 사건? 그게 운요 사건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운요 사건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을 하고 선생님 좀 얘기를 할게. 야,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187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이지 유신 이후에 빠르게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영국, 프랑스 같은 데서 이제 서양배 우리가 이양선이라고 불리는 이제 증기선 주문해가지고 증기선 받아들이고 뭐 군함 같은 걸 막 이제 만들어. 그러니까 일본도 빠르게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나중에 얘네도 이제 이 근대화 통해서 힘을 키우고 나면 서양 나라들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 팔아먹고 뭐 이런 거. 선생님 작년에도 교양 수업 때 잠깐 얘기하는데 이런 걸 이제 뭐라 식민지화 정책이라고 얘기했잖아.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그게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자기들 이렇게 배워가지고 물건 팔아먹을 때가 필요한데 얘나 지금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만만한 거 어디로 보는 거야 지금? 조선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주문해서 갖고 있던 배 중에 운요라는 배가 있었어. 이 영국에 주문해서 가져온 배인데 이 운요하고 이제 몇 대 배가 시범 이제 케이스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쪽 해안에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강화도지. 이 운요가 일본을 출항해서 우리나라 해안가 쪽을 타고서 계속 탐사 활동을 하다가 어디까지 와? 강화도 인근까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었던 강화도 이제 강화 수비대가 보니까 서양배 갖고 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경고 사격을 몇 마디 함포를 몇 대 쏜 거지. 3발인가. 맞춘 게 아니라 오지 말라는 의미로 경고 사격을 했어. 배에 물도 안 튀었어. 사실 기록 보면 운요가 이 공격으로 뭐 피해를 보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 수비대가 운요에 이제 경고 사격을 몇 방 한 거고 운요는 이러고 나서 경고 사격이 들어오니까 돌아갔단 말이야. 그냥 그게 다 또 돌아가면서 이 새끼들이 그냥 가지 않고 지금 이제 국제공항 있는 인천 국제공항 있는 영종도에 상륙해가지고 막 영종도에다가 막 불 지르고 배 대포 쓰고 막 그 영종도에 엄청 피해를 주고 갔어. 근데 사실 피해는 우리가 본 거야. 이게 운요하고 있었던 일의 전부야. 그런데 얘네가 이제 가서 보고를 했겠지. 뭐 강화도까지 갔더니 뭐 함포 사격하고 그러더라 하니까 일본 애들이 이게 1875년 가을에가 있었던 일인데 3개월인가 있다 11월인가에 느닷없이 조선 정부는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대가로 우리에게 사과라든가 우리랑 싸우자 하면서 얘네가 배 근대식 전함 3척인가 4척인가 하고 얘네 그 키웠던 이제 해병대 그러니까 이제 수군이겠지. 수군 3,000명인가 그 규모를 데리고 조선 정부에 와가지고 조선에게 이 운요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일본에 대한 통상 수교를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온 거지. 이게 운요 사건과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든 아니면 일본 애들하고 싸우든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뭐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분위기가 조선 정부와 조선 사회에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 누가 지금 접근을 해와가지고 이걸 요구하니까 일본이 접근해 와서 일본이 통상 수교를 요구해 오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기왕의 열바에는 그래도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이제 서양 이제 이런 애들보다는 그래도 누가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많이 보고 하던 일본 애들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조선 정부가 일본을 좀 만만히 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마찬가지라 제가 선생님 임진왜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조선은 가장 만만히 보는 게 어디고 일본 애들이고 일본도 가장 만만히 보는 게 어디야? 조선 애들이야. 둘이나 그런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 그래도 일본 애들하고 하는 게 우리가 조금 위험 부담이 좀 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화내고 얘기할 만한 것도 좀 흔들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기왕에 오픈할 거면 누구하고 조약을 맺어서 일본과 조약을 맺어서 오픈하는 게 낫겠다. 마음 먹고 그 해 다음에 초에 1876년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선 정부 사이에 통상 수교를 합의하는 근대식 조약을 맺게 된단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정식 명칭은 조선
일본 수호 조약 그래서 수호 조규 조약이라는 뜻이야. 조규라고 부르는데 이게 공식 명칭인데 이 명칭보다는 강화도에서 이 조약을 맺었다 해서 속칭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그냥 늘상 강화도 조약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원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야. 근데 그냥 통칭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고 이제 드디어 1876년 일본 그 조선도 이제 서양 문물의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강화도 조약이다. 여기까지가 강화도 조약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장시간에 대해서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야. 강화도 조약을 좀 이해하는데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볼 수가 있어?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인 원인은 운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렇지만 이건 그냥 직접적인 원인일 뿐이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은 이런 분위기가 조선 사회에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를 경계하는 거냐면 역사 공부하는 와중에 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일본에게 강화도 조약을 맺고 조선은 문호를 개방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조선이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고 일본한테 막 두드려 맞고 이래가지고 일본한테 문호를 개방하고 이때부터 우리가 일본한테 끌려다녔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일본에게 좀 끌려다닌 건 맞긴 하지만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과정 속에서 꼭 그냥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굴복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선 정부도 조약을 맺을 마음이 있던 상황에 일본이 접근해오고 압력을 가하니까 그래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는 누가 낫다. 일본이 낫겠구나 마음 먹으면서 이 민씨 정부가 직접적인 정치를 운영하고 있던 민씨 정권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개화를 추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니? 이게 강화도 조약까지의 상황이야. 이 교과서로 치면 16페이지 까지의 내용, 강화도 조약을 맺는 내용까지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한 거지. 힘드네. 오케이? 이러면 강화도 조약까지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 이 맺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이제 참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좀 할 얘기가 많아. 강화도 조약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식 조약이자 또 맺고 맞더니 불평등 조약이기도 해. 그래서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을 좀 차근히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이어서 얘기하면 이게 또 45분 갈 것 같으니까 수업을 1차시 여기서 끊고 강화도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어서 이야기할게. 오케이? 다음 시간에 강화도 조약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알겠지? 다음 시간에